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1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 들이대겠습니다. 이재명 통일관 대북 정책의 세 가지 의문. 송기훈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전 통일연구원장이 데일리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7월 11일입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통일 얘기하는 것이 옳은가? 공전을 통일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것인가?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흡수통일로 보는가? 상대는 북한 주민인가 아니면 김정은인가? 라는 질문 화법으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취임사로 본 통일 외교 안보의 기대와 우려, 2025년 6월 6일에 이런 글들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길게 보고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라는 단위에 이은 다음 말들이 머리를 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일각에서 통일부 이름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라고 이재명 대칸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문은 지금은이다. 통일은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이 굳은 의지를 갖추고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김정은이 이민족 이국가를 주장하고 있으니 민주당 강령에 통일이 없고 대신 공전,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한다. 남북 평화공정과 공동번영을 이룩할 것이다. 이 적시된 것처럼 그에게 전가의 보도인 실용주의로 포장한 사실상의 통일 주장은 역사가 있고 그런 헌법 왜곡을 김정은의 이민족 이국가 주장을 기회로 실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지금은 통일을 이야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에서 흡수와 굴복이다. 여기서 통일은 우리 헌법에 적시된 자유민주적 통일을 말할 것이다. 우리 통일 방안은 남북한 주민 간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을 말하는 것 아닌가?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상정하는 남북화의 협력에서 남북연합을 거쳐 일민족 일국가 일체제 일정부의 통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남북한 주민의 민족 자결권 행사가 아닌가? 김정은이 이민족 이국가를 주장한다고 북한 주민도 우리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재명은 전제하느냐? 세 번째 의문은 지금은 통일을 얘기하는 건 자칫 상대한테 흡수하겠다는 거야? 굴복을 요구하는 거야? 에서 상대이다. 여기서 상대는 북한 주민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을 말하는 것인가? 말의 표현을 보면 김정은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상대는 김정은 아닌가? 자유민주적 통일은 김정은이 포갑적 독재 체제를 거부하는 것이니 김정은이야말로 당연히 반발할 것이다. 흡수가 아니고 누가 흡수당하고 싶겠어요? 라고 한 말도 김정은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러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의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국민 대다수 의사에 반하면 반헌법적인 분단 부역자이고 국민 소환 대상이라고까지 이 칸을
비판하는 글을 오래간만에 보게 되네요. 트럼프 압박에 역청구서로 응수한 이 정부 5기 외교 논란 불붙나 조문정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방위비 폭탄에 강대강 맞불, 이재명 정부 전작권 원자력 협정으로 대응, 전문가들 국내 정치형 보여주기식 외교, 전작권 환수는 FMC 미달로 현실성 없어, 일본은 프라자 합의 성과, 한국 요구는 무리수, 보여주기식 외교의 한미관계 더 악화될 것 같다. 이런 소제목으로 압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 관세와 방위비 100억 달러라는 고강도 압박에 맞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맞불 카드로 제시하면서 보여주기식 대미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협상 카드를 던지고 오히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려는 국내 정치형 프레임이라고 지적. 능력 안 되는데 의욕만 앞서는 전작권 환수,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안보 전문가는 이번 이재명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해 이번 협상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 그 책임을 미국에 넘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국내 정치한 행보이자 결국 미국을 더 자극하는 오기 외교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본은 프라자 합의로 얻어낸 원자력 협정 개정, 한국은 대가 없는 카드뿐. 또 다른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치가 국내에서 통할지 몰라도 미국을 상대로 한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걸 해야 실용 외교라는 이름으로 비현실적인 이념적인 요구만 내놓고 있다면서 한국이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실질적인 전략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문을 했답니다. 한미 합창, 주한미군 병력 조정 등 논의한 듯입니다. 박수찬 세계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케인 의장은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합창의장 회의 CHOD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공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김 의장은 이날 일본 합참의장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요 막료장과도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했다. 한일 양자회담에서는 북한군 동향평가, 한일 안보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뉴스는 주한미군 1만 8천 명까지 축소론까지 등장. 7월 11일 중앙일보 내용입니다. 카드웰과 카바나는 주한미군 축소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한국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 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역 내 국지전 발생 시 한국에 배치된 미군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해협 등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의 개입을 한국이 반대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축소는 자기네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전작권 등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좀 골치 아프게 만들고 또 그런 거니까 미군이 대만 유사시 이동해야 되는데 한미 방위조약 등을 내세우면서 좀 딴지를 걸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한미군을 일부 이동시키겠다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6월 기업물가 2.9% 상승, 지지통신경제부에서 7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은행이 10일 발표한 6월의 국내 기업 물가지수 속보치 2022년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126.2가 되어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기업 물가지수는 기업 간에 거래되는 물건의 가격을 나타낸다. 오른쪽은 제가 챗 GTP에서 찾은 기업 물가지수와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본은행은 지금 오늘이 7월 11일인데 기업 물가지수를 조사 통계 발표한다. 통계가 빠르게 보도됐습니다. 한국은 기업 물가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수준은 소비자 물가 통계 발표에도 매우 늦게 발표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뉴스들이 머리 일면에 좀 떠야 되는데 일본처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기업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 것도 그 다음에 이 기업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그런 개념에서 먼저 기업 물가 지수부터 통계를 내보는 것으로 일본은행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매우 합리적인 통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주 갔다가 기분만 상했어요. 3년간 무려 1523건 소비자 피해 소보원까지 나섰는데 제목으로 신익수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보도했습니다. 항공, 숙박, 렌트카 등 피해 급증에 이례적으로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을 소비자보호원에서 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해가 집중된 항공 관련 피해 유형 이런 게 있고요. 숙박 관련 피해도 주의해라 이런 게 있는데 바가지 요금은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제주도 얘기만 나오면은 저는 친중 매국노들 때문에 모든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이 된다라고 저는 근본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혐 제주도가 되어간다. 그러면 좋아할 나라가 누구겠느냐? 바로 중국이다. 제주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하고부터 혐 제주도 정서가 강해졌다. 제주도를 중국에 바치려는 친중 매국노들의 작품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윤측 특검 수사 미진 명확 졸속 구속영장 청구했다고 오유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약 30분간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등 공무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4.19 혁명이 이룬 민주주의를 40년 후퇴시킨 조치라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형 계엄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약 6시간 45분 동안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영장심사 4시간 42분보다 약 2시간가량 길다. 또 요거는 조선일보였고요. 양인성 기자가 또 별도 보도로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며 특검이 범죄 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외신 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 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오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인이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항변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법에서 일어난 폭동사건과는 전혀 윤 전 칸 대통령을 저는 자꾸 칸으로 짧게 부르고 싶습니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서울지법 폭동사건 때 윤을 제거하기 위한 정광훈 그냥 얘기할게요. 정광훈 새끼가 배우이면 모략이다. 그는 이재명을 결국 지지한다고 발언했지 않았느냐. 그런 거에서 마치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정광훈이 놈이 결론은 이 이미지를 흐리게 해가지고 윤칸의 이미지를 매우 흐리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적수를 스스로 획책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탄핵된 이후에 조용히 있죠. 자유 일보도 하고 그 정치에 꽤 관여하는 친구죠. 핵무기 통합 운영 가능하게 영국 프랑스 정상회담, 방위협력 강화, 로마에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 한다.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7월 1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스타머 영국 수상은 10일 방영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런던의 수상관제에서 회담했다.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의 강화를 향해서 핵무기를 포함한 방위협력의 본연의 자세를 협의. 두 정상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보유한 핵무기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성의 성명에 의하면 양 정상은 핵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부르는 선언에 조인한다. 선언은 영불 핵심적 이익이 적대 세력에 의해 위협받을 경우 양국 간의 핵무기로 대체한다라고 강조. 핵무기 보유나 사용은 각각의 나라가 결정권을 가지지만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기가 된답니다. 양 정상은 이 밖에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를 추가 발주해 후계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을 확인했다. 스톰 섀도우는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에게도 공유돼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이 영국을 방문해가지고 스타머 수상과 거의 포옹하는 그런 수준으로 굳은 악수를 하면서 하는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1대1은 3, 마법 만든 애플과 중국의 공조, 파티는 끝났다. 국민규제가 조선비디에서 7월 11일 날 06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애플, 중국과 협력사에 기술 전수하며 단가 인하 유도, 경쟁사 대비 영업이익률 2배 높인 비결, 10여 년 참아온 한국 법정 공방 시작, 트럼프 중견제의 최대 피해자 될 수도, 우리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되는 일을 해냈다라고 애플은 주장했습니다. 애플 마법의 이면엔 중국에서만 가능한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과 기술 유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점화하면서 애플의 마법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져 왔는지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실상을 파고들면 중국은 좋은 파트너 정도가 아니라 애플이 본체와 유기적으로 붙어있는 핵심 장기 수준이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부품 소재 기업들의 기술을 채택한 뒤 레시피를 중국이나 대만, 홍콩 등 협력사의 유출에 경쟁을 불붙이는 식의 멀티 벤더 전략으로 부품 단가를 낮춰온 것이다. 앞서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다수의 애플 직원을 통해 중국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생산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의 품질에 상응하는 수준의 디스플레이들을 생산하도록 수년간 도움을 줬다며 이를 통해 애플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 납품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답니다. 애플 직원이 미국의 적이 된 중국 안팎으로 궁지에 물린 애플이 될 것이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 2022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DOE를 OLED 특허 침해와 관련해서 제소해가지고 지지부진한 법정 공방 끝에 ITC는 지날 3월인가요? 뭐 뒤에 안 보입니다만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어서 4월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의 BOE와 그 자회사를 상대로 또다시 OLED 관련 핵심 인력 불법 채용과 기술 비밀 절취 혐의로 소송을 제기.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ITC에서 BOE의 거둔 승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애플의 전현직 관계자들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던 의도적인 기술 유출이 사실상 불법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미 정부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중국 기업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단가 후려치기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애플이 재고 회전율이 그렇게 높다는데 몇 달간의 재고 보관 기간을 며칠로 줄였다는데, 유튜브 쇼스에서 봤습니다만은 그 재고 자산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알면 그냥 나눠보면 회전율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 가지고 애플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TTM이라고 그러는데 트레일링 12 months, 그러니까는 보는 시점에서 11개월간의 실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4천억이죠. 4,300억 달러. 매출이, 영업비용이 2,137억. 그래서 총 수익이 1,867억이고 여기에서 운영비용 593억 달러를 뺀 것이 영업이익 1,273억 달러를 벌었다. 그런데 애플 대차대조표에 뭐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나 뭐 좀 뭘 보려는 관점인지 이게 어떻게 해서 뽑아쳐 나오는 건지, 왜 총자본이 순유형자산이라는 거하고 개념이 같은 건지 그런 게 좀 이상해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총 영업비용이 우리나라 말로 그 매출 원가인데 이 매출 원가를 총 재고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형자산이 재고는 아닐 거고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나름 총자산 회전율은 1.1회전이다. 이 총자산 회전율이 1회전이 넘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상장법인 감사자 교육 때 받은 그런 게 생각이 나는군요. 북한서 첫 쌍둥이 출생, 아기 이름 봤더니 깜짝. 여기까지가 원 제목인데 뒤에다가 제가 충성 다리로 했습니다. 쌍둥이 5명에 대한 이름이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인데 요거 앞글자가 아니고 가운데 글자만 합치면 충성 다리가 된다. 조선통신에서도 지금 출산율 때문에 이런 보도를 좀 자랑스럽게 부각시킨 모양입니다. 뭐 어쨌든 그 이북에서도 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는 특혜를 주는 거로 상업, 편의, 봉사, 교육, 보건 등 여러 부분에서 다자녀 세대 우대 조치들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한답니다. 우리나라 0.5명인데 북한
올해 합계 출산율은 1.59명으로 추정된답니다. 어쨌든 북한도 1990년대부터 인구 유지를 위한 출산율 2.2명은 밑돌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북한도 인구가 줄고 우리도 줄고 한반도가 소멸이 될 건지 어쨌든 그런 가운데 다섯 쌍둥이의 이름의 가운데 자만 합치면 충성다리. 참 이런 나라예요. 첫 NSC 남북평화 안보 위한 현실적 선택지. 맨 앞에 얘기한 거하고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기림, 한재준, 한병찬 3명의 기자가 달라붙어서 뉴스 1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 이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국제정세 한반도 특수성 반영한 북변수까지 살펴야 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칸은 저는 이제 대통령을 칸으로 좀 부르겠습니다.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 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다. 이런 얘기인데 얼마 전 페루에 남쪽으로 온 북한 주민이 별 문제 없이 돌아간 부분에서 느끼는 평화, 안전의 신 체감을 전달하기 위해 정부는 애쓸 것.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페루가 진실인지 침투하려던 걸 잡은 건지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로 돌아간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평화는 안보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안보가 된다 하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는 비상식적인 논리고 국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평화의 논리가 맞는 얘기지. 이제 이 칸의 논리는 평화를 앞세우는 전형적인 좌빨들의 그 평화 공세론이죠. 평화라는 말이 누군 몰라서 안 씁니까?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안보부터 먼저 챙겨야 되는 거죠. 비상식적인 논리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화가 웃기는 짬뽕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걱정됩니다. 소비 쿠폰 주고 연말정산 걷어가 카드 소득공제 올해 말 일몰. 임정환 기자가 문화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12월 31일 날 일몰 예정이다. 야당은 2030년까지 일몰 연장 발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주머니에서 영구적 구조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가는 상황이 불가피해 반발이 거세질 거로 예상된다. 소비 쿠폰은 일회성이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득공제가 카드 사용에 대한. 그래서 야당은 국힘 야당은 민생지원금이 진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 최은석 국힘 의원은 정작 남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따로 있다. 국가 채무를 늘려가며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실상은 당선 축하금처럼 사용되는 일회성 정책들이야말로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진짜 포퓰리즘이라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제도까지 일률적으로 감면 남발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답니다. 어쨌든 그런 지원금 일시적인 그런 거 말고 100억 달러 그 100억 달러가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비 우리가 다 대줄게 그런 거부터 좀 협상안으로 좀 내봐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판사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의 출생권 시민권 명령 차단. 뭔 얘기냐? 대법원이 출생 시민권 그 양쪽의 그 영주권이나 그 시민권이 없는 쪽으로 그 태어난 애기는 미국 시민권을 안 준다는 건데
대법원도 그 트럼프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줬습니다만은 연방 판사가 그걸 뒤집고 그 명령을 차단했답니다. 판사가.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 판사의 결정은 집단소송 인증 절차를 남용하여 법치주의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도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법원에 불량 지방법원 판사들의 시도에 맞서 격렬하게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트럼프의 명령은 연방기관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인 부모가 한 명 이상 없는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지시합니다. 22개 민주당 주도주와 이민자 권리 옹호자들의 촉구에 따라 올해 초 라플란테를 포함한 4명의 판사가 미국 헌법 제14조 수정헌법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행을 막는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판사들은 1898년 미국 대법원 대 윙킹 아크 판결을 지적하며 이 개정안이 아기 부모의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출생권리 시민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 행정명령을 거부하는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대법원의 판결은 3가지 전국적인 사법명령에 관한 것으로 판사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보편적 금지명령을 판사 앞에서 내릴 권한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후 하급법원의 재심을 명령한 그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나온 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무효다 이런 식으로 또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어쨌든 그 제목은 이렇게도 표현이 됐었습니다. 연방판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출생권리 시민권 명령 차단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고 일본도 그렇고 법조항에 다 그게 규정이 돼야만 위법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대부분인데 영미법은 판례를 중시하는 것으로 설명한 미국 우리 유튜버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의 그 표현도 있었습니다. 미시프트 도라지는 니세스 도드라지는 니테스 제철소 신설 하시모토 회장 중국 따라가지 않겠다. 야마모토 마사코가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일본 제철은 인수에 성공한 미국 US 스틸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제철소를 마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니테스의 제철소 신설은 1971년에 오이타 제철소, 현재 큐슈 제철소 오이타 지구 이래 기존 US 스틸의 제철소도 가동률을 끌어올린다. 지난해 미국 3위인 약 1,400만 톤이던 US 스틸의 조각 능력을 10년 뒤까지 3,40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최종 그 하시모토 회장의 발언이 비즈니스는 국제적인 룰의 제작자에게 기대지 않으면 진다. 미중 양적 tan기를 할 때 일본이 미국에 도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로 떠오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양자 태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양다리 돈으로 계속 실용주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하고 있는데 산업의 근간인 제철 사업을 미국으로 도착한다. 일본이 요거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